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몽동의 기술철학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재희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것을 그냥 소개해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몽동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이제 1924년에 출생했고 1989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고요.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기술공학에 두루 정통한 통섭적인 지식인으로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보여 이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문과 이과를 가로지르는 사유의 복잡성과 당대 철학계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질 들레즈,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장 보드리아르와 같은 대륙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21세기 들어서는 브리노 라투르나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와 같은 현대 기술 철학자들, 네그리, 브라이언 마스미와 같은 정치 철학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들에게 조명받으며 미간행 저서들이 하나둘 출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인과를 가로지르는 사유의 복잡성 때문에 당대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인문학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휴가 가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을 읽고 오는 뭐 그런 문화가 존재를 하는 그 프랑스에서조차 이제 좀 어려운 철학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뭐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개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홍동의 기술 철학은 이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로부터 관계로 사유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독특한 개체화론과 역동적 관계론을 배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의 그 전통적인 그 실체 중심의 정적 사유 패러다임을 관계 중심의 동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도올 김명옥 선생님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서양은 이 사막 문화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모래가 확 휘날리면서 산이 됐다가 날아가고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불변하는 그 개체, 실체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지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영원 불멸한 어떤 이데아라던가 천국 이런 것에 대한 지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심홍동의 개체 철학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이제 사유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진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심홍동의 철학에 이르러서 포텐셜 에너지로 가득 찬 준안정적인 전 개체적 실제로 대체된다. 그 다음에 형상은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주 형틀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산출될 때 형성되는 정보 개념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진료와 형상은 준안정적인 전 개체적 실제와 정보 개념으로 대체된다. 개체화는 정 개체적인 실제의 개체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서의 정보 씨앗이 들어오면서 시스템 전체가 상전이 하는 것, 즉 이전에 없던 상들이 개체들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잠재성이라는 개념은 시스템의 준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심홍동의 생성은 잠재성의 현실화라기보다는 포텐셜 에너지를 지닌 시스템의 작용이다.
포텐셜한 것은 현실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실제의 형태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 에너지라는 우주적 크기의 등급과 흙 속에 있는 화학적 성분들의 분자적 크기의 등급 사이에서 소통과 관계 맺음을 실현한 식물의 싹이 중간 크기 등급의 개체로서 출현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흙의 관계 속에서 식물의 싹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관계론적으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씨앗이 이전 개체와의 결과물로서 결정체의 구조와 형상을 실현하려는 정보 송신자라면 과포와 영역은 포텐셜 에너지를 지닌 준안정적인 장으로서 새로운 구조를 수용하여 자신의 포텐셜 에너지를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방출하려는 정보 수신자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기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상의 존재 양식. 심홍동의 기술 철학은 기술을 폄하하고 배제하는 문화중심주의와 테크노라트적 기술 만능주의의 양극단을 모두 비판한다. 편협한 문화중심주의는 기술적 실제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인간의 사유와 몸짓을 보지 못하고 기술적 실제 안에 인간의 사유와 몸짓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대상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배척한다. 이게 이제 문화중심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기술 만능주의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자동 로봇을 인간과 동일시한다. 이게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 대상들은 인간의 사용 목적에 종속된 단순 도구가 아니다. 인간과 기계는 생물학적 창조와 기술적 발명이라는 상이한 영역에서의 과정이긴 하지만 유비적으로 동일한 개체와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개체들이다. 그래서 뭐 인간과 기계도 유비적으로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 사이에 위계를 세우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동일한 위계로 이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홍동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 사이에 적합한 관계 방식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술적 대상들 고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 대상들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발생과 진화를 겪어 개체화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심홍동은 기술에 대한 방어적 태도와 기술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여 기술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 공존과 공진화의 관계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기계가 동등한 위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 그래서 아까 이제 1장에서 중요했던 게 이제 개체의 중심의 사고에서 관계론적 사고로 이제 변화를 했다면 이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동등한 위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과 진화는 인간의 필요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제기된 양립 불가능성과 과포화된 불일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내적 필연성에 따라 전개된다. 기술적 대상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인간적인 것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기술적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물리화학적 시스템으로서 자연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술적 활동이 스며들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것과도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대상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의 혼합물이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 흙 사이에서 어떤 식물의 씨앗이 이제 식물을 이제 발화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관계론적으로 보는 거죠.
기계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그래서 기계 안에는 자연 법칙적인 것도 있고 인간의 사유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몽동은 기술적 대상의 기능과 구조의 발전이 오로지 인간적 의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립 불가능하고 불일치하는 힘들 사이의 변조와 변환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몽동 기계의 자율성은 결코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심몽동의 기술적 대상들은 고유의 개체화 과정과 존재 방식을 지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 실제의 경우에 구체화로 나타나는 기술적 개체화 작용은 본질적으로 이미 정보를 전제한다. 기술적 존재가 본성상 구체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인간의 개입을 전제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기술적 요소들이나 기계들 사이에 상호 정보를 소통시켜주고 기술적 작동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발명가이자 조종자로서 기술적 대상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이제 기술 철학, 심몽동의 기술 철학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심몽동의 기술 철학은 개체화론에 근거한 존재론적 분석에 치우쳐 기술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나 기술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통찰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제 반면 이제 랭던 위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랭던 위너의 책 중에서 이제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술의 정치성은 기술에도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제작자나 사용자인 인간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기술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작동하며 어떤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 가령 핵무기는 작동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과 치명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명령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정치체제가 요구되지만 태양열 발전소는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산적 방식으로 제작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집권체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형태, 분산형 권력 체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사회 정치적 조건에 달렸다. 이와 같은 위너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조건과 얽혀있지 않은 순수 기술이란 불가능하며 기술은 정치, 즉 권력의 배치와 작동 및 사회체제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어떤 기술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체제와 양립 가능한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너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 이 4장은 그 위너의 생각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그 다음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그 다음에 심몽동의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이제 포스트 휴먼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트랜스 휴머니즘 진영이죠. 뭐 레이커즈 와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렇습니다. 깊이 숙고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담하게 기술공학을 우리 자신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정확하게 더 이상 휴먼이라 기술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포스트 휴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보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신체에 기계나 바이오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즘, 과거의 휴머니즘이 인간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개선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적 유산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공학을 적용하고자 한다. 탈신체화와 신체 변형의 자유에 대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에는 우리 중심의 강력한 인간 중심주의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여기에는 안티휴머니즘이 제기했던 인간 자신에 대한 반성, 즉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구성되고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고려, 따라서 그러한 인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배제되었던 비인간 타자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대 어떤 주체와 객체를 딱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전된 국가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을 가서 계몽시켜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에 이제 모더니즘, 계몽주의 뭐 그런 사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발전된 기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저변에 흐르는 철학 자체, 사상은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캐서린 헬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심홍동의 철학과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요. 차이점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안티 휴머니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며 휴먼과 그 바깥의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한다. 이건 심홍동도 마찬가지였죠.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휴먼이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 능력의 소유자이자 환경 독립적으로 자기 조직화된 닫힌 경계의 자율적 개체를 의미한다면 진정한 포스트 휴먼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 정보적 실체다. 이 포스트 휴먼 주체는 코기토의 자율적 의지를 분산된 인지로 그러니까 이제 근대 철학의 대표주자가 이제 데카르트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는 것, 그 생각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을 하죠.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 나, 주체,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고, 그리고 계몽되어야 될 대상과 계몽하는 주체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근대 사상의 문제점이죠. 근데 그런 코기토의 자율적 의지를 분산된 인지로, 그 다음에 정신의 보조 시스템인 신체를 체현된 실제로. 그러니까, 근대 사상은 정신과 육체를 나누고 육체를 열등한 걸로 보죠. 근데 이제 현대 사상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어떤 육체적인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위로 올리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사고조차도 어떤 신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를 체현된 실제로. 자연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인간 주체를 인간과 지능형 기계의 역동적 제휴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포스트 휴먼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일스의 체현되고 분산된 포스트 휴먼 모델은 사이보그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 안에서 주체성을 사유하고 있다. 그러나 헬리스의 포스트 휴먼 역시 주체의 삶에 작동하는 기술, 자본, 권력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러면 심홍동의 철학은 기술, 자본, 권력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한 고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장의 끄트머리에 조금 약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기계와 인간 생명체 사이의 역동적 제휴라는 헤일스의 포스트 휴먼 개념은 얼핏 심홍동의 상호 협력적인 인간 기계 앙상블의 현대적 버전인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헤일스의 경우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제휴 방식이 여전히 인간의 필요에 의한 도구적 만남으로서 개체 상호적 관계의 양상을 띈다면 개체 상호적 관계의 양상을 띈다. 심홍동의 경우는 인간과 기계가 정개체적 실체성에 근거한 개체 초월적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심홍동의 입장에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앞서 이야기한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죠. 그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고 개체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심홍동은 개체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헤일스와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 여기서는 이제, 라투루.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요새 이제 조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학자인데요. 시몽동과 라투르는 결국에는 같은 계보에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몽동과 라투르는 엄밀히 말해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협력적 앙상블과 네트워크가 갖는 존재론적이고 기술 정치학적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인간 중심적인 노동과 생명을 비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시키고 인간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비인간의 정치적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비인간을 대변하는 기술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중요시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인간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비인간. 그래서 시몽동의 인간 기계 앙상블은 라투르의 이게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인데요. ANT에 의해서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여기서 비인간은 기술적 대상들에 국한되지 않고 세균, 실험기구 뭐 등등 이질적인 모든 사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홍성욱에 따르면 시몽동의 통찰은 ANT에 의해서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다. 기술이 인간과 결합하면 기술 독자적으로도 혹은 인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의 정치성이 이 앙상블 또는 네트워크의 조직 효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시몽동의 인간-기계 앙상블과 ANT의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가 공유하는 생각이다. 시몽동과 라투르는 무엇보다 정보기술의 영향을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치적 평등주의와 인간, 비인간 하이브리드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가능성으로 연결시킨다. 이들의 기술 정치학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위계를 유지하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신론적, 존재론적 토대를 해체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공생하는 포스트 휴먼 사회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